통과된 지는 한 열흘 가까이 돼 가고 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게 가고 있는 거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용을 보니까 절반은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반은 자립 혹은 재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인플레이션 감축향 첨가라고. 바나나만, 바나나 우유. 최근에 물가가 왜 높아졌습니까? 뭐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유가가 참 크죠. 팬데믹 이후에 빠른 회복, 전쟁 이런 것들이 유가를 쭉 끌어올렸고 그게 소비자 물가를 보지 못한 수준으로 밀어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돈을 잘 버는 회사들에서 일부 세금을 더 걷어서 에너지 자립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생뚱맞아 보이지만 이 법안의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됐다. 자, 그러면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오늘 다음 주에 이제 잭슨홀 회의가 있어요. 잭슨홀 회의가 시장에 아주 메인인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뭐 자이언트냐 아까 베이비냐 막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 들으면서 왔는데 어떤 한마디를 좀 그래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고 불안감이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잭슨홀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까를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고. 예전이랑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지금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뭐가요? 뭐 잭슨홀 미팅 이런 게 얘기 나오잖아요. 한 1년 반, 2년 전만 해도 잭슨홀 하면 무조건 저는 호우 했거든요. 마이클 잭슨. 삐릿!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이런 거 안 하네. 약간 좀 실망스럽네요. 정부가 좀 많이 이래서는 안 돼. 초심을 좀 돌아가셔야 될 것 죄송합니다.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고 그러네요. 저를 바꿔요? 오늘 김프로님 댓글에 김프로님 걱정하신 댓글 굉장히 많던데. 그렇습니다. 초심 가겠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통과된 지는 한 열흘 가까이 돼 가고 있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뭐 이 종목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종목단의 이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게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뭐 지금 당장 뭐 이번 달 다음 달 물가 몇 프로 이런 이야기는 사실 하는 저도 약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중요하니까는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언제까지 막 전월비 몇 프로 막 이런 거 말고 지금 큰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요거 한번 조금 저희가 오늘 이야기 약간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있나 왼쪽으로 가고 있나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할 때 제가 거기서 뭐 배터리 소재가 뭐 어디서 몇 퍼센트가 나오고 뭐 저는 이런 거 보는 사람이고 김효진 의원이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가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이 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법안이 인플레이션 감축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친환경으로 가는 건 맞는 건가 이제 이런 그리고 얘기를 이게 뭐 거죠. 법안들이 사실 미국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오래 가는 건가? 오래 간다면은 오래 갔고 방향도 이제 얼추 맞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믿고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고. 저거 저러다가 또 말어. 서명하고 상하원 통과된 게 몇 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믿고 못 가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젯밤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나왔으니까 그거 차트 하나만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저게 뭐 전월비 항목별 이렇게 하면 어지러우니까 저 맨 위에 있는 더 흐린 하늘색 선은 전체 소매 판매입니다. 꼬리를 보시면 이제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고요. 저게 뭐 예상치를 좀 상회하고 하회하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아직 느네? 라는 생각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에 선도 이제 늘어났고 밑에서는 이제 식품이나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 이제 워낙 좀 등락이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뺀 것들이 사람들이 정말로 뭐 옷 몇 벌 사고
뭐 얼마 사고 이제 정말로 이제 소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런 것들도 이제 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되게 이제 소비가 정말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 주 지난주부터 시장도 이제 낙폭에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고 뭐 200일선에 왔다 뭐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락했다가 요만큼 돌렸으니까 못 간다 더 간다 아니다 논란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소매 판매 데이터들이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줄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저 남색선을 보시면은 늘지도 않았거든요. 약간 옆으로 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딱 자세히 보면 한 5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게 뭐 경제가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제 소매 판매가 부러지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실적들이 안 좋았냐? 그럼 그렇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막 늘어나면서 이게 아니야. 우리가 좀 너무 쫄아 있었어. 다시 미국의 소비는 좋은 거야. 역시 미국이야. 라고 할 정도로 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항상 우리는 주가 차트도 막 10년, 20년 막 이렇게 보면은 저 때는 경기 침체 저거를 왜 몰라? 저 때 샀어야지. 저점을 보고 고점을 보고 판단하기 나중에 보면 너무 쉽죠. 근데 항상 그게 사실 하루에 이렇게 뿅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제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겨울에 한 번 더 고생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뭐 끝에가 이제 22년 몇 월인지까지 이제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쭉 천천히 올라오다 이제 그보다는 약간 각도가 좀 높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최근에 물가가 뭐 한 8% 막 이렇게 나오니까 물가가 8% 나오는데 전체 이건 액수 기준일 테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좀 준 거 아닌가? 역시 호흡은 안 하셨지만 정프로님 이렇게 너무 수준이 높아지셔서 안 되겠어요. 권 팀장님 분발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프로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는 딱딱한 용어로 하면은 명목하고 실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몇 개 팔았어가 정프로님이 꼭 집어주신 저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총 액수가 안 늘면은 저거 덜 판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과 관련된 것들이고 이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는 P 곱하기 Q입니다. 그러니까 Q가 줄어들어 P가 올라가면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근거를 들어서 경제가 향후에 개수가 줄고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겨울에 이게 만약에 개수가 유지가 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혹은 가격이 올라가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개수도 100개, 101개, 102개 미국 분들 소비 여력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쪼그라들었었지만 마음이 다시 한번 다잡고 주가는 위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전체적인 볼륨은 유지되고 있는데 Q는 조금씩 들고 있는 게 지금 정확한 이제 현실인 거고 최근에 이제 유통업체들 실적이 나왔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도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가가 더 갈 수 있나? 경제 데이터들을 보면 개수는 분명히 줄고 있는데 이 유통업체들 특히 상장되어 있는 이제 우량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버티네. 이게 어디까지 이제 밀당이 갈지 그 중간이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잭슨홀로 조금 이제 넘어가 보자면은 최근에 호우 생각나잖아요. 저는 삐릿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중요한 잭슨홀 회의 얘기하는데 잭슨홀 회의가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진짜 중요했어요. 이게 맞아요. 8월 말 정도에 하는데 막 한 달 전부터 저희 막 프리뷰 자료 쓰고 이거 하면은 마치 FOMC를 한 것처럼 사실은 연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격조 있는 컨퍼런스처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되게 길고 하는 내용도 사실은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저희 다 코멘트 했었는데 영향력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월에 50이야? 75야? 몇 BP를 올릴 거야 라는 것들이 시장에 여전히 관심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고 사실은 이번에 잭슨홀에서 뭐 얘기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엄청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보다도 이전에 잭슨홀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요 이야기가 뒤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랑 좀 더해집니다. 장표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 이제 2020년에 이게 주제를 발표해요.
이제 각 중앙은행장 분들하고 명망 있는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갈지,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재정 정책은 어떻게 할지 이거에 아주 거대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올해 주제가 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통화 정책의 이렇게 톤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좀 설명해 오긴 했더라고요. 네. 2020년에 잭슨홀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앞으로 10년 통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이었습니다. 그냥 제목만 보면은 그렇구나. 10년 동안 잘 해보자는 얘기였구나. 근데 옆에 제가 소비자 물가 차트를 같이 그려왔는데 2020년에 물가가 어떻습니까? 거의 0%까지 내려갔었어요. 팬데믹도 있었고 유가가 마이너스를 갔었죠.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중앙은행은 이제 물가 안정이 목표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우리 10년 동안 중앙은행 할 수 있을까?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예, 너무 낮은 것도 있고 이제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제 외적인 요인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갑툭튀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통화 정책으로 어디까지 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10년 통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이라고 제목을 쓴 다음에 뭐를 발표했냐면 이때 평균 물가 목표제를 발표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연준의 물가 목표는 2%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게 그럼 지금 9%니까 완전 망했네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한 3년, 5년 동안 평균적으로 2%. 3년인지 5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2%. 그러니까 해마다 물가 숫자들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는데 그러면 2% 넘었으니까 금리를 막 올리고 1.9니까 막 내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해서 그때는 사실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을까? 물가 차트를 한 번만 다시 봐주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기저효과라는 단어를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년도가 낮으면 올해가 높고 전년 동월비 상승률이요. 전년이 높으면 오른쪽 어깨가 낮아지죠. 올해 이제 상승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본 체력과 상관없이 숫자가 막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처럼 그리고 유가가 마이너스로 간 것처럼 저렇게 이상한 숫자들이 껴있으면은 2020년에 딱 앞에 물가를 바라봤을 때 2021년 물가는 올라가는 게 기본 설정값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유가가 마이너스가 갔었고 유가가 이미 플러스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물가가 이제 오롯이 반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막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년에 물가가 이렇게까지 높아질 거는 몰랐겠지만 한 3% 4%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유가가 마이너스로 이상하게 갔던 것 때문인 거고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는 없으니 우리 약간 좀 생소하지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이제 도입을 했던 게 평균 물가 목표제였고요. 그래서 이제 물가 차트 띄워놨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21년부터 가열차게 올라갔어요. 예상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1%대였던 물가가 이제 7%, 8%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사실은 저게 중간에 살짝 꺾이는 것처럼 보였을 때가 잭슨홀을 했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8월 말에 늘 하니까요. 근데 저 때는 이미 물가가 거의 6%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2021년부터 금리가 올라서 고생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연준은 사실은 망설였어요. 2021년도에 그 잭슨홀의 주제를 한번 보실까요? 바로 불균등한 경제에서의 거시 경제 정책입니다.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는 올라갔죠. 저 때는 이미 미국, 한국 다 주요 국가의 GDP 규모가 팬데믹 이전을 넘어섰어요. 굉장히 빠른 리바운딩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K자 리커버리라는 거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4대 보험이 나오는 회사에 나오는 분들은 계속 월급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막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면서 자산이 늘어났어요. 제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자영업을 하시거나 팬데믹 때문에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K자 위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가운데가 없고 위로 가는 사람, 아래로 가는 사람만 있었죠. 자산이나 소득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합해놓은 걸 보고 가야 되지만 만약에 이게 너무 양극단으로 가 있을 때는 위를 봐야 되냐 아래를 봐야 되냐가 되게 고민되죠. 그런데 2021년도에 잭슨홀 회의의 주제는 불균등한 경제에서의 거시경책. 아래도 봐야 된다.
라는 시사점이죠. 제가 사후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잭슨홀에서 주제를 정했다 저렇게 정했다라고 해서 한국은행부터 저 연준까지 그거를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저 때 회의에서 주로 사람들이 논의했던 포커스가 저거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K자로 가는데 뭐 주가도 올랐고 뭐 코인도 올랐고 알겠다.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부를 쌓은 건 알겠는데 우리가 그것만 보고 금리를만 올리는 거 이거 좀 맞는 겁니까? 그러면 사회적 약자들은 부채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한계로 몰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의 주제는 뭐냐? 네. 경제와 정책의 제약 조건 재평가입니다. 읽으면서도 웃으면 안 되는데 읽으면서도 이렇게 입에 붙지는 않는 굉장히 어려운 말들만 있어서 쉬운 말로 그냥 이렇게 이거는 아직 회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참 뭐가 하기가 힘든가 보다. 제약 조건이라는 거 우리가 뭐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잖아요. 네네. 누르는 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대표 직함이 누르는 거 아니십니까? 아 맞아 많이 눌렀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거 포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 프로님의 제약 조건에 저를 대해서. 좀 놔주세요 이제. 예. 자유롭게 날고 싶습니다.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은. 연준이 지금 통화 정책을 하려고 해요. 연준, 한국은행 다 통화 정책을 하는데 지금의 물가 상승이 뭐 때문이에요? 이유가 너무 오만가지죠. 많죠. 예. 그러니까 이게 통화 정책으로만 하기는 어려워요. 병목 현상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다 통화 정책으로 하려니 우리가 그러면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통화 정책으로 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게 맞는 걸까? 근데 이게 초과 삼간 빈대를 잡으려다 초과 삼간을 태우면 안 되는데 우리가 좀 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엄청나게 고민이 되죠. 그래서 올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눌 거예요. 많이 이야기를 나눌 거고 저도 뭐 경제를 보지만 경제학자분들이 자 우리 많이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를 보고 저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유추를 하겠죠. 시장도 FM 뭐 잭슨홀은 어려워요. 이렇게 막 예전처럼 안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하지만 다 봅니다. 예, 다 보고 아무래도 좀 많이 대응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뭐 통화 정책만으로는 안 되니까 온건적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행간에서 읽어내야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잭슨홀 회의가 끝나고 바로는 말씀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행간에 읽어내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고 올해 잭슨홀 회의에서는 참 뭐가 이렇게 어렵네라는 뭐 어려운 거 누가 몰랐어? 라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그러면 왜 제약 조건이라는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까지 하면서 이 잭슨홀 회의를 해야지 되냐. 지금 에너지 난리입니다. 사실은 제가 유가 이야기도 많이 드렸고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 지지난주부터 굉장히 두드러지는 흐름이 유가는 낮아졌어요. 그런데 천연가스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뭐 수요와 공급의 논리는 맞죠. 어떠한 논리도 아니고 4페이지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따뜻한 겨울,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위해서 지금 독일을 비롯해서 주요 이제 유럽의 국가들은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제 슬슬 가스 모아야 될 때가 왔죠. 슬슬이 아니고 지금 총력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EU에서는 매일 가스를 우리가 얼마나 비축하고 있는지를 발표하고 있어요.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저희 비가 많이 오면 이 시간에 얼마의 강수량이 내렸다. 얼마 시시각각 우리가 보도를 해주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독일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비축액은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천연가스 가격이 경제가 좋아서 오릅니까? 그게 아니죠. 예, 그것도 그 전쟁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것 때문에 지금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잭슨홀에 투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이성적인 정상적인 거를 보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진짜 저 관심이 가는 게 그 천연가스 가격이 뭐 화폐적인 문제로 이제 금리가 낮아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이걸 잡는다고 금리를 올리면 그런다고 천연가스 가격이 잡히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쟁이고 우리가 독일이라고 제가 독일 사람이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겨울에 어느 정도 적정량이 아니죠. 최소한을 위해서 지금 에너지를 비축을 하고 있는데 가격은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격들이
이게 그냥 에너지 비축과 관련된 게 아니라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금리를 얼마큼 올려야 되는 거야? 아예 안 올려. 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묘한 게 있기 때문에 아예 안 올릴 수는 없는데 얼마큼 올려야 되는 거야? 아, 고민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올해는 유럽 분들은 유럽에 대해 조금 더 맞는 이야기를 하고 미국 분들은 미국에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텐데 요거는 한번 조금 그래서 잭슨홀이라는 거를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 그러면 뭐 당장 주식하는 데는 별로 이렇게 임플리케이션은 없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맞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서 한 2분 정도는 곱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주제가 제약 조건이라던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많이 하겠다는 거야, 적게 하겠다는 거야. 얘기를 쭉 들어보니 많이 하겠다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내년에 경제가 꺾이고 올해 말에 진짜로 경기 침체로 가면은 기준금리를 내려줄 수도 있어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네, 이거 시나리오가 맞는 거야. 시장의 시나리오가 맞는 거야. 그렇게 이제 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연준에서는 이제 저희 뭐 매 비둘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온건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을 좀 적게 합시다. 나중에 좀 많이 하더라도 지금은 좀 적게 합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비둘기라고 하는데 비둘기의 대표적인 카시카리 위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름 좀 어렵죠. 카시카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올해 연말에 3.75 4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내리는 거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게 좀 아리까리하지만 조금 많이 통화정책 그 기준금리 인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라는 쪽으로 또 조금씩 이동하고 있어요. 이게 3도씩 이동하면서 사람을 아주 골탕 먹이는데 그런 거를 또 이 잭슨홀은 또 이 FOMC는 저희가 1년에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만에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때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잭슨홀 회의는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고 모양 빠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늘도 그렇지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셨다면은 잭슨홀은 오케이. 뭐 아주 호재는 아니지만 아주 악재도 아닌 거 아니야? 저희가 볼 때는 시장 입장에서는 그 정도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FOMC가 같이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고 9월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아마 정말로 안 나올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만 보면은 지금까지 그럼 물가 올라가면 또 올렸다가 물가 내려가면 또 조금 이쪽으로 틀었다가 저쪽으로 틀었다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냐라는 생각을 좀 하실 텐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용을 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 법안이 탁 나왔을 때 그럼 장표를 먼저 보시죠. 이게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만 제가 몇 개를 읽어드릴게요.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후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뚱뚱해요.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이런 우리가 투자를 하겠고요. 풍력 태양광에 이렇게 하겠고 전기차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와 있고 의료 부분이 있고 그럼 이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야? 돈을 잘 버는 기업들에게 걷어서 위로 기후나 의료에 쓰겠습니다.가 이런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일부러 먼저 읽어드렸는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죠? 제가 아까 인플레이션 감축향 첨가라고 바나나만 바나나 우유. 그래서 이게 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일까? 미국에서도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름을 저렇게 정했을까? 이제 별별 이제 불순한 생각들을 좀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큰 덩어리는 에너지가 들어있고요. 사실 저는 위에 기후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절반은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절반은 자립 혹은 재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약간은 이제 원 쿠션 정도 맞아야 되기는 합니다만 인플레이션과도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시겠어요? 저게 파란색 선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이고요. 노란색 선이 에너지 물가 지수예요. 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제가 지수를 이렇게 쭉 그려왔는데
제가 저 소비자 물가가 최근에 올라간 게 조금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하네요. 물가를 뭐가 결정지을까? 무수한 사람이 자료를 쓰고 연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요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수요가 중요합니다. 한쪽 덩어리. 공급이 중요합니다. 한쪽 덩어리. 막 여러 가지. 왜냐면 그때그때 다르니까. 근데 제가 이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다 중요하죠. 뭐 인구도 중요하고 생산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유가가 제일 중요해요. 에너지 가격이. 뭐 그럴 것 같아요. 3에서 5년. 뭐 그거를 부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부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게 그림이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10년부터 볼까요? 2005, 6, 7, 8, 9, 10 정도까지는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근데 뭐 중국의 고속 성장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원자재 랠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했었죠. 그 이후에는 2010년부터는 물가는 정말로 대안정기였었거든요. 우리가 물가 이야기한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물가는 계속해서 찔끔찔끔 낮아지는 거였었기 때문에 이거 디플레 아니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이슈라고 지나가는 이슈들이었죠. 근데 왜 물가가 저렇게 낮았었느냐? 우리는 뭐 아마존도 이야기하고 월마트도 이야기하고 고령화도 이야기했지만 저 에너지 물가 지수를 보시겠어요? 절대적인 가격이 유가가 하락했잖아요. 100불에서 50불, 40불까지 낮아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물가는 낮아지죠. 그럼 최근에 물가가 왜 높아졌습니까? 미국의 부양책이 잘못됐습니다.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뭐 어쩌습니다, 저쩌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유가가 참 크죠. 유가가 팬데믹 이후에 빠른 회복. 저런 게 다 유가에 투영되어 있기는 합니다. 빠른 회복, 전쟁 이런 것들이 유가를 쭉 끌어올렸고 그게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리고 휘발유 가격을 보지 못한 수준으로 밀어올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게 10년짜리예요. 만약에 이거를 올해 당장 우리가 타겟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뭐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얼마가 넘어가면 보조금을 주겠다. 그리고 저소득계층에게 이제 쿠폰을 먹는 것 빼고 휘발유 쿠폰을 주겠다. 이런 게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지금 당장 물가도 중요한데 내년, 내후년, 5년 뒤, 10년 뒤는 어떻게? 푸틴과 협상이 잘 되겠어? 제2의 푸틴은 없어? 왜 자꾸 이렇게 시진핑 주석도 되게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쓰이고 여러 가지 이제 단어 선택이 참 어렵네요. 마음에 쓰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 에너지를 우리 안으로 끌어와야겠어. 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자립. 네, 자립과 에너지입니다. 그 굉장히 핵심에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 감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막 10년이고 이게 연도별로 따지면 금액이 이게 큰 게 맞아? 라고 하지만 이 돈을 잘 버는 회사들에서 일부 세금을 더 걷어서 에너지 자립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언제든 모두 중요했죠. 네, 중요했는데 어느 때보다 되게 중요하고요. 독일이 지금 최소한의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그 비싼 가격이 계속 그 에너지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미국이 봤을 때 이게 하루 이틀 이슈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고. 그러니까 태양과 바람은 자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국내에서 돌릴 수 있는 걸로 마련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저도 몇 번 자료를 썼지만 정책에 따라서 너무 이게 스윙이 컸던 것 같아요. 또 정책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와 갔다가 또 이게 해보니까 10년이고 너무 더뎌 이러면 또 다른 데로 와 갔다가 주가들이 이제 막 그 등락들이 좀 컸죠. 그런데 이번 거는 조금 더 저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저도 이제 이기적이고 간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구를 아끼고 싶죠. 저 텀블러 가지고 다니거든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너무 목이 마르면 그냥 이제 플라스틱 컵에 파는 거를 사서 마시죠. 제가 너무 목이 마른데 막 사무실로 뛰어가서 물을 마시진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텀블러가 없으면은 물을 안 줍니다라고 하면 모두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단계 레벨 화를 내겠죠. 화를 내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지구를 살립시다라는 대의적인 명분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법안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강력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아니고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거였어요. 팬데믹 이후에 나왔던 그린 딜, 그린 뉴딜 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아우 좋아, 되게 방향이 좋습니다. 근데 실효성에서는 약간 조금 뜯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코멘트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생뚱맞아 보이지만 네. 이 법안의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됐다라는 거고 사실은 국내 업종 관점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시고 이게 이 기업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가에서도 좀 스윙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가 우리가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하겠다. 그리고 자국에게 더 위주로 하겠다라는 방향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더 뚜렷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장표를 보여드릴게요. 이 장표가 뭐냐면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 한 덩어리에는 에너지의 자립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쪽에서는 이 밸류체인에 대한 자립 혹은 재편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 아이디어는 꼭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쵸. 되는 게 있고 이제 얘는 좀 진짜 어렵게 고립되겠는데 라는 게 있죠. 왜 미국이 더 점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노골적으로 나오냐면 미국 안에 설비가 정말로 없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이게 법례가 하나 잘려네요. 파란색 선이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노란색 선은 뭐냐면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설비의 증감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말로 자본 스톡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거는 설비가 1년 가는 것도 1년마다 갈아 끼워야 되는 것도 있고 네. 어떤 것들은 댐 같은 거 막 100년 정도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똑같이 우리가 1억을 쓴다고 해서 이게 계속해서 우리한테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남았는지를 다 계산한 거예요. 남은 거. 그게 자본 스톡 입니다. 와, 진짜 많이 내려왔네요. 네, 저게 유형 자산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무형 자산이 아주 핫했죠. 누가 그쵸. 유형 자산 합니까? 무형 자산에 투자하죠. 유형 자산 팔아서 디지털 자산을 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그게 되게 중요한 트렌드였는데 결과적으로 팬데믹이라는 그리고 이 밸류체인이 약간씩 재편될 수 있다라는 거를 딱 맞이하고 보니 미국 안에 설비가 너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다 100% 돌리겠다라는 게 말이 되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 뚜껑으로 만든 법안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점을 하나 크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면은 그냥 무수히 나오는 법안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고태봉 센터장이 방송 올라갔을 때 그 로봇들 결국 이제 자본 스탁 제조업 설비 늘리려고 그러면 결국 제조 설비가 들어갈 건데 그럼 인건비 중심으로 노동 중심으로 들어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로봇이 좀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말씀이 주는 그 개별 산업에 주는 함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싶기도 뭐 해요. 꼭 재생에너지다, 배터리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아마 이제 점점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된 이야기까지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님께 아주 똑똑하게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동학 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 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좀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